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자, 이번 38번 학습지에서는 베트남의 역사를 한꺼번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베트남의 개항, 베트남 전쟁, 도임의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의 역사 부분 우리가 앞에 있는 학습지에서 잠깐 했습니다. 9번 학습지 13세기 몽골의 침략에 대해서 전왕조가 1차, 2차, 3차 막아내었다라는 얘기 말이지요. 자, 베트남의 대월의 전왕조가 몽골의 1, 2, 3차 침략을 막아냈다라고 하면서 베트남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16세기가 됩니다. 유럽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면서 베트남도 유럽 세계와 직간접적으로 조금씩 교류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세기가 되죠. 중국에서는 1842년 1차 아편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아편전쟁에서 청나라에게 승리한 영국이 난징 조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청에 대한 침략을 시작하였습니다. 영국의 라이벌이었던 프랑스 또한 이 상황을 보고 영국의 청나라 진출을 견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프랑스는 청나라 남부의 베트남에 진출하기로 결심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프랑스가 진행했던 것은 가톨릭 선교 그리고 식민 활동이었습니다. 가톨릭을 베트남 내부에 조금씩 알리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이주하여 사는 것이었죠. 베트남은 프랑스의 선교 및 식민 활동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은 프랑스의 가톨릭 선교를 점차 막기 시작하고 프랑스는 이를 가톨릭을 탄압한다라고 베트남 정부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이 가톨릭 탄압을 구실로 프랑스가 군대를 파견해서 베트남을 공격하게 되고 베트남은 프랑스군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가 베트남으로 하여금 체결하도록 한 조약이 1차 사이공 조약입니다. 1차 사이공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선교의 자유를 인정하고요. 이제 가톨릭을 마음껏 프랑스가 알릴 수 있습니다. 영토를 할량합니다. 베트남의 영토 중에서 일부를 떼어 프랑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항구를 개항합니다. 베트남의 항구를 열므로써 이제 프랑스 상선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고요. 프랑스가 베트남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입었던 피해를 베트남이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죠. 자, 이 1차 사이공 조약을 통해서 베트남 또한 제국주의의 침략에 본격적으로 휘말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 침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나라가 프랑스였죠. 자, 한편 프랑스가 베트남을 침략하자 베트남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있던 청나라가 이에 반발합니다. 청나라는 프랑스에게 말합니다. 베트남은 우리 청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청이 관리하는 국가다. 그런데 너희 프랑스가 베트남을 침략하는 것은 우리 청나라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리하여 베트남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니 이를 청프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26번 학습지에서 갑신정변 당시 청푸전쟁이 갑신정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은 앞에 넘어가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청푸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하고 청나라가 패배함으로써 청은 베트남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되고 이후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하게 됩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베트남은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지만 2차 세계대전의 과정에서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 전체의 영토를 빼앗기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프랑스는 식민지였던 베트남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일본은 이 틈을 타서 1940년 베트남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 지역에 대해서 일본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지요. 이후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공산주의, 자유주의로 나뉘어서 대결하는 냉전이 시작됩니다. 각각 28번, 34번에서 배웠던 내용이 똑같이 반복이 되지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한 이후 자, 베트남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호치민은
공산주의 정부인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프랑스가 다시 베트남에게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베트남은 우리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만들어진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인정할 수 없다. 너희 베트남은 여전히 우리 프랑스의 식민지다. 라고 프랑스가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이에 반발합니다. 이리하여 1946년 베트남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를 1차 베트남 전쟁, 다른 말로는 베트남 독립전쟁이라고 부르죠. 1946년부터 54년까지 진행되었던 1차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군은 디엠비엔 푸 전투 등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결국 1954년 전쟁은 베트남의 완전한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이리하여 베트남은 프랑스를 몰아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히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1953년에 잠시 멈춘 6.25 전쟁과 1954년에 끝이 난 1차 베트남 전쟁의 뒷수습을 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1954년에 열립니다.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이 회담을 제네바 회담이라고 부릅니다. 제네바 회담에서 베트남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북이 17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여 베트남을 남북 분할한다. 그리고 이 북이 17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자유주의 세력이, 북쪽에는 공산주의 세력이 들어섭니다. 자, 또 하나의 결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을 남과 북으로 분할한 이후 2년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베트남의 완전한 통일 정부를 수립하겠다라는 내용이 그것이었죠. 자, 이 제네바 회담에 따르면 늦어도 1956년에는 남북 베트남 모두를 아우르는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된 베트남 정부를 수립해야 했었죠. 하지만 자유주의 세력의 남베트남과 이 남베트남을 지원하고 있던 미국은 총선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남베트남만의 단독 선거를 통해서 베트남 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죠. 이리하여 공산주의를 믿는 북베트남, 베트남 민주공화국 정부와 자유주의를 믿는 남베트남, 베트남 공화국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베트남의 분단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한편 남베트남 내에서 남베트남 민족해방정선, 다른 말로는 베트콩이라고 하는 저항단체가 결성됩니다. 이들은 호치민의 북베트남 정부,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지원하는 단체였죠. 이들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남베트남 각 지역에서 무력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점차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남북 베트남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에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였던 베트남 공화국, 남베트남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각종 지원이 통하지 않을 만큼 남베트남 내의 부정부패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었죠. 한편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베트콩은 계속해서 남베트남 정부에 대하여 무력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 내에서의 싸움이 점차 큰 규모로 발생하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었죠. 이렇게 베트남 내에서의 싸움이 점차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외부 세력이 1965년부터 개입합니다. 이리하여 베트남 내의 싸움이 국제전쟁으로 확산이 되게 되고 이 전쟁을 2차 베트남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베트남의 외국 세력이 개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64년의 통킹만 사건이었습니다. 1964년 베트남의 앞바다였던 통킹만에서 미국의 군함이 의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를 겪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베트남의 잠수함이 미국 군함을 공격했다고 발표를 하죠. 그리고 이 사건을 빌미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베트남을 공격하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 이 통킹만 사건은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어찌되었거나 당시에는 진실로 믿었던 북베트남의 미국 군함 공격, 통킹만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은 북베트남을 폭격하고 베트남에 직접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1965년의 일이죠. 이때부터 베트남 전쟁은 국제적인 전쟁의 양상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2차 베트남 전쟁 때 한국, 호주 등의 자유주의 국가도 군대를 보내서 남베트남을 위해서 자유주의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반면에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 소련, 북한 등은 북베트남을 지원하였죠. 자유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대리전쟁이 된 제2차 베트남 전쟁. 하지만 전쟁은 점차 남베트남에게 불리해져 갔습니다. 자, 남베트남의 부정부패로 인한 군대의 질적 수준이 계속해서 떨어졌으며 남베트남 내에서 활약했던 베트콩들의 게릴라 전술은 미군과 남베트남 군대를 계속해서 괴롭혔죠. 1968년 베트남의 최대 명절 중 하나였던 구정 때 북베트남과 베트콩이 남베트남에 대하여 대대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이를 구정공세라고 하고 구정공세 과정에서 남베트남은 큰 피해를 입게 되지요. 베트남 전쟁의 전개 모습을 담은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립 모습을 담은 지도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파견된 대한민국 군대의 모습이죠. 베트남 전쟁이 점차 자유주의 세력에게 불리해져 가면서 미국 내에서도 베트남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반전 여론이 확산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반전 여론의 확산 속에서 미국 대통령 닉슨은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닉슨 독트린의 내용은 우리가 34번에서 진행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갈등의 발생에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 닉슨 독트린을 계기로 하여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점차 발을 빼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되죠.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였던 중국과 이제 미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관계 정상화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73년 미국, 남베트남, 북베트남 사이에 맺어진 평화약속인 파리 평화협정에 따라서 미국은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물론 그 대가로 미국은 남베트남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들을 제공하고 갑니다. 하지만 남베트남의 부정부패는 이런 어마어마한 미국의 무기들을 북베트남에게 넘겨주는 수준에 이르고 있었죠. 미국군이 떠난 이후 북베트남은 기습적으로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을 공격하여 점령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북베트남에 의한 무력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975년 두 개의 베트남은 하나로 통일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승리한 쪽은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공산주의의 베트남 세력은 통일된 베트남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베트남 국가의 이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1976년의 일이죠. 베트남 전쟁이 동아시아 각 지역에 미쳤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트남 내에서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산업시설이 파괴됩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 베트남에 군대를 보냈죠. 그리고 각종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 전쟁의 과정에서 베트남 진출합니다. 이를 통해서 마련한 경제성장 자금은 1960년대, 70년대 진행되었던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활용됩니다. 자, 한편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많은 한국군들이 고엽제 피해를 입습니다. 베트남의 울창한 정글 속에서 활동하는 베트콩들을 잡기 위해서 미군은 어마어마한 양의 고엽제를 베트남의 정글에 뿌렸습니다. 고엽제란 나뭇잎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학약품이었죠. 이 고엽제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국 군인들이 고엽제를 몸으로 이제 맞게 되고 오늘날까지 고엽제에 의한 후유증으로 많은 군인들이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일본은 베트남 전쟁의 과정에서 전쟁 물자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미국 군대의 휴양처를 제공하게 되면서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고요. 베트남 전쟁의 진행 과정 속에서 중국은 1971년 국제연합 UN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이후 1972년에 미중 공동성명, 1972년에 중일 공동성명, 1978년에 중일 평화 우호조약, 그리고 1979년에 미중 국교 수립을 통해서 미국,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교류를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베트남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담은 사진 한번 눈으로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76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등장한 통일된 공산주의 정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자, 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이후 정치 흐름 모습 그리고 경제 흐름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 베트남은 바로 이웃 나라였던 캄보디아 내의 전쟁, 캄보디아 내전에 개입합니다. 이 캄보디아 내전에 베트남이 개입함으로써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1979년에는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사회주의 노선 차이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영토 문제, 그리고 캄보디아 전쟁에 개입한 베트남이 계속해서 동남아시아에서 팽창하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한 중국의 의도로 전쟁이 발생하였죠. 1979년 중국은 베트남을 침략하지만 오히려 중국이 약 2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철수하게 됩니다. 한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책에 따른 경제 운영 과정에서 생산력 저하, 경제 혼란, 식량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주의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1986년부터 베트남 정부가 진행했던 경제 정책을 도이머이 정책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말로 쇄신이라는 뜻이죠. 이 도이머이 정책은 중국 덩샤오핑이 진행했던 개혁개방 정책과도 매우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문을 열고 시장경제 체제의 일부를, 즉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경제를 일부 도입하였던 것이죠. 이 도이머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베트남 경제는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베트남은 동시에 농업에 대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농업에서의 집중 투자 과정에서 베트남의 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오늘날 베트남은 세계 3대 쌀 수출국으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지요. 지금까지 베트남의 역사를 베트남의 개항, 베트남 전쟁, 도이머의 정책 등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타이완 그리고 북한의 역사, 현대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